예, 문학과 인간 7주 공부를 또 합시다. 7주 차에는 문학 비평, 그러니까 평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1주 차, 아니, 1차 시에는 문학 비평, 즉 평론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하고, 2차 시와 3차 시에는 실제 평론을 읽으면서 어, 평론에 대한 어떤 감각을 좀 확장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강의객서를 이제 그러니까 2차 시와 3차 시에는 이제 내가 쓴 평론, 메시아니즘으로서의 조혜진 소설이라고 하는 제목의 평론을 읽으면서 실제로 이제 이런 문학 비평, 평론의 이론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문학 작품을 분석하고 있는가를 2차 시와 3차 시에는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1차 시에는 문학 비평이란 무엇인가, 평론에 대한 이론적 설명 이렇게 50분 동안 하겠습니다. 이 지금 책을 네, 저쪽 뒤에다 갖다 놔서 네, 대학원 때 대학원 석사 과정은 서울의 명지대학교 문해창작과에서 했는데 그 교수님의 성함을 잘 모르겠네. 그 평론, 그러니까 한 600페이지 정도의 그 책입니다. 수업 교재로 썼던 이제 그 책에서 제일 앞부분에 나와 있는 문학 비평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지금 내가 분량이 많아서 옮겨 적기가 어려워서 스캔을 했습니다. 문학 비평의 기초 일부의 내용입니다. 어, 그 지금 이걸 스톱하고 책을 가지러 가기는 좀 그러니까 그대로 좀 이 책의 이 교재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되 분량이 좀 많으니까 시간 안에 하여튼 요약해서 설명을 하되 2차 시에 들어갈 때 그 저자에 대해서 그 A니까 저자와 책에 대해서 2차 시에 설명을 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그 언급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수업 자료를 내가 그 개강 전에 부지런히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 그 E클래스 우리 전남대학교 E클래스 문학과 인간 2분반 우리 분반에 그 E클래스에 이렇게 올려서 여러분이 이제 볼 수 있게 할 거고 근데 링크를 이렇게 걸어서 즉 내 유튜브 계정에다가 이걸 먼저 올려놓고 또 링크를 걸어서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유튜브에 그 이렇게 올려놓은 수업 자료를 보면 뭐 저작권이 침해됐다거나 저작권 침해 신고가 있었다거나 그런 게 하나씩 뜨는 거 그건 뭐지 했더니 그 음악을 엔딩곡으로 이런저런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열어가지고 한 뭐 1, 2분 정도 그걸 마지막에 이렇게 붙였더니 그거 어떻게 귀신같이 그게 이렇게 찾아내는 프로그램과 연동돼 있나 봐요. 근데 그게 저작권 침해라고 나와서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이런저런 불편한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음악은 내가 생략하고 있습니다. 좀 재미가 덜 할 수 있겠는데 막 논다고 해서 재미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지금 문학과 인간 제7주 평론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1차 시. 자, 문학 비평이란 무엇인가를 볼까요? 비평의 개념부터 이제 여기서 비평은 이제 문학 평론을 말합니다. 물론 평론은 이제 문학과 뭐 영화, 미술 이렇게 각각 있어요. 나는 이제 문학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우리는 문학과 인간이니까. 자, 비평, 크리티시즘, 비평. 뭐 이제 어원을 따지니까 라틴어에서 그러니까 재판, 심판, 감정, 심사원 뭐 이런 이제 의미로부터 출발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문학 비평이란 즉 문학 평론이란
비평과 평론을 지금 이제 그 혼용해서 씁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는 그냥 문학 비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비평이라고 합시다. 하여튼 비평, 아, 비평은 이제 문학이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어디든 다, 아, 그, 해당되겠죠, 일단. 근데 하여튼 우리는 문학과 인간이니까 문학 비평, 문학 평론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비평의 개념 5번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말은 그래서 문학의 본질에서부터 작품의 장단점, 그다음에 작품의 가치, 작품의 방법, 그리고 작가 등에 대해서 이거 판단하고 지나긴 안 되네. 판단하고 해석하는 그런 독서 행위. 그 다음에 이제 또 문학 용어 사전에는 또 어떻게 됐느냐.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비평가의 개인적 취향에 의거하거나, 이게 이제 사실은 문학상 심사라든가 그다음에 뭐 평론이든 논문이든 어떤 텍스트를 분석하고 의의를 이제 그 평가하고 의의를 논하는 그런 글들은 일단 비평가의 개인적 취향에 많이 좌우돼요. 그렇죠? 예. 이제 그 대략적인 어떤 공통 분모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개인적 취향이 작동하지요. 예. 그러니까 음, 어떤 작품에 대한 호불호 도 있는 것이고, 관점의 차이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자, 문헌경어 사전에서 하여튼 비평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평가의 개인적 취향에 의거하거나 혹은 일련의 선택된 미학적 개념에 의하거나 간에, 음, 두 가지가 결합되겠죠. 그래서 예술 작품에 관해 의식적으로 평가하고 감상하는 일, 의식적으로 평가하고 감상하는 우리는 일반 독자는 어떤 소설을 읽거나 할 때 이제 에, 사실은 그 무의식적으로 읽죠. 어, 그런가요? 무의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다 이런 뜻으로, 아니 그냥 그 어떤 가치 판단을 내가 하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문학 텍스트를 이제 접하지는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근데 이제 비평가는 읽을 때 평가 작업을 평가 작업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읽기 때문에 이 텍스트의 장점이 무엇이고 그런데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제 당대에 우리 시대에 이 텍스트는 독자에게 어떤 의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려고 예를 쓰면서 읽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의식적으로 평가하고 또 감상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분석하고 판단하는 일로부터 확장되어 나온 모종의 복합적인 단어. 예. 그다음에 문학에 관련된 일체의 논의, 즉 문학이란 무엇인가, 한편의 문학 작품의 뜻이 무엇인가, 작가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한 작가 또는 작품의 가치는 어떠한가 등등에 관한 넓은 그런 논의를 넓은 의미에서 문학 비평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조금씩 다르죠. 문학 비평을 규정하는 게 조금씩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 뭔가를 구별하고 평가한다고 하는 비평의 어원적 개념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문학과 인간 수업에서 이제 이론적인 설명은 놔두고 이제 문학 작품을 독해 읽으면서 나름대로 내가 분석을 하고 비평을 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텍스트를 읽으면서도 그 작품의 의의를 분석하고 그것의 의미를 내가 확장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게 바로 그러니까 어, 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문학이란 무엇인가, 시란 무엇인가, 소설은 무엇인가, 이 공부가 결국은 큰 틀에서의 문학 비평이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넓은 의미에서의 문학 비평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비평의 영역이 반드시 전문가의 영역은 아니다. 뭐 그렇긴 해요. 반드시 전문가 영역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 독자도 책을 읽고 남의 판단을 당연히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인 독서 행위로서는 독후감이라든가 에세이를 써서 어딘가에 보내기도 하고 또 발표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뭐 다음 브런치라고 해서, 나도 다음 브런치에 이제 몇 년 전에 글을 조금 올리다가 그냥 그렇게 반응이 별로 없어서 다 지우고 뭐 한 열 몇 개나 한 20개 정도만 이제 좋은, 때가 책을 읽다가 괜찮은 그 문장들이 있으면 이렇게 뭐 한두 문단 정도 어 이제 그 브런치에 올려놓는 그런 방식으로만 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별로 시간도 많지 않은데 그 시간도 절약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반응이 별로 없으면 뭐 더 이상 그 하고 싶은 재미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랬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이를테면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문학을 이제 그 전공하고 연구하고 그런 학자고 평론가고 그러기 때문에 일정하게 이제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 같은 사람만 비평 작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 우리는 누구나 나름의 어떤 그 감시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읽고 평가하고 그것의 의미를 정리해서 특검을 쓰거나 에세이를 쓰거나 뭐 다음 브런치에 올리거나, 다음 브런치도 이제 뭐 조금 그 처음에 그 글 몇 편 보내서 평가받고 그래야 이제 또 브런치 작가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 뭐 이제 전문적인 작가도 있고 아마추어 작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전문가만 그 비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평이란 독서 행위죠. 일단 독서, 뭐 읽어야 읽고 비평하는 거, 판단하는 거니까, 평가하는 거니까. 다만 좀 더 전문적인 독서, 알겠죠? 다만 이제 그럼 우리는 작품을 읽는 이유는 뭘까? 이게 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일반 서적들은 지식을 얻기 위해 읽지만 문학 작품을, 지식을 얻기 위해서 문학 작품을 읽지는 않죠. 그 지식이나 기술을 얻기 위한 독서는 아니죠. 비평이라는 한자가 보여주듯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만도 아니다. 그러면 이제 예컨대 이제 발레리라고 하는 학자는, 비평가는 작품을 재구성하면서 자기가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한 판단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평을 판단. 그러니까 판단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판단도. 그러니까 이 작품이 뛰어난 작품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거죠. 두 가지가 같이 포함돼서. 그러니까 그런 판단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어떤 그 개입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문해미학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차원의, 그러니까 뭔가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평론이라고 하는 작업은, 비평 작업은. 그러니까 독서 감상문의 경우는 읽고 재밌다, 정말 괜찮은 작품이다, 이제 왜 그런 걸 조금 설명할 수는 있겠죠. 다만 그것은 주관적인 그 판단이고, 그 근거 역시 특별히 어떤 그 학술적으로 증명된 어떤 객관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어떤 텍스트에 대한 평가를, 그 느낌을 증명해야 될 의무는 없죠. 독서 감상문의 경우는. 그런데 이 비평 행위에 대해서는, 비평은 역시 주관적이죠. 이 작품의 텍스트에, 그러니까 심령의 장편 소설 오늘의 기분을 읽고 이 작품에 대해서 일정한 어떤 의의나 가치가 있다거나 별로다라거나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는 그 판단의 근거를 그 소설 미학의 어떤 원리에 의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것이 이제 그 판단은 주관적이지만 그 판단을 뒷받침해주는 자신의 판단이, 비평 행위는 어떤 논증 행위와 같아요. 논증이 뭡니까? 무엇에 대해서 주장하죠. 주장하는 주관적이죠. 다만 그 주장의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어떤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는데, 문학 비평에 있어서 객관적인 근거라고 하는 것은 문화예술, 문화예술, 특히 문학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본질적인 이론들을 들어서 이 작품이 이러이러한 의의가 있다라거나, 이러이러한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설 미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러이러한 부족함이 있다거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쉬운 작업은 일단 아니죠. 예. 어쨌든 판단, 예, 판단. 그다음에 인제 음 그러니까 인제 판단을 좀 더 중요하게 에 그 생각하는 일군의 사람들이 있고, 그 가치 평가만이 아니라 작품의 이해와 감상에서 시작돼야 한다, 그런 입장. 사실은 이게 또 중요하겠죠. 작품을 제대로 읽고 감상한 다음에 어떤 가치 평가가 이루어질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허드슨은 이제 문학 비평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해석과 판단. 예, 해석과 판단.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인제 또 포프라고 하는 사람도, 완전한 비평가는 모든 작품을 작가가 쓴 것과 같은 정신으로 읽어야 한다. 뭔가 작품에 대하여 먼저 작가의 창작 의도를 생각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수단이 옳으면 적은 결점이 있어도 찬탄을 아낄 바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비평은 올바른 작품의 이해로부터, 이건 그야말로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감상문 A4 한두 장짜리 감상문을 쓴다 할지라도 출발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작품의 읽기부터, 작품을 어 잘 읽고 그다음에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헤아려 가면서, 어 그래서 비평 계속, 지금 이제 여러 논자들이 비평에 대해서 비평의 이제 비평의 개념을 지금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논자들이 비평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지금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제임스 같은 경우도 "비평이란 감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해하는 것이고 지적 재산을 얻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관점에 따라서는 "시는 인생의 비평이다. 시는 인생의 비평이다. 시는 인생의 비평." 은유로 이야기했군요. 뭐 아놀드라든가. 그다음에 "중요한 일은 어디까지나 무엇을 쓰느냐이다." 내용 중심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쓰느냐는 다음의 문제다. 사르트르.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은, 내가 시에서 말했다시피 러시아 형식주의자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영국과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대학에 자리 잡고 뉴 크리티시즘, 신비평, 그러니까 내용 주제보다는 그 형식, 음 무엇보다는 어떻게를 더 중시했던 사람들이 소위 이제 형식주의자들이고, 뉴 크리티시즘, 신비평을 주장했던 문의 미학자들, 학자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인제 그 실천 문학을 중시했고, 아 그다음에 리얼리즘을 중시했던 어 그 학자고 작가니까 내용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기죠. 무엇, 알겠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문학을 바라보는, 그 문학을 설명하는 어떤 내용들이 좀 달라요. 지금 이제 문학 비평이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도 서로 좀씩 강조하는 점이 다르고, 그러면서도 어떤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 그다음에 인제 새로운 인간형의 탐구, 응? 새로운 인간형의 탐구는 어떤, 소위 요즘에 인제 뉴 노멀이라고 하죠. 노멀. 새로운 어떤 표준, 이 소위 인제 비대면 시대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결국은 이것도 내가 소설은 무엇인가 지난주부터 공부하면서 소설의 개념을 여러 인제 정리를 하는 여러 어떤 틀에서 소설의 특질을 설명할 때 "새로운 인간형의 어떤 창조다." 그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루카치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는 이렇게 "문학은 어느 역사적 특징 속에서 정형성과 총체성을 반영해야 된다." 전형성도 다 이야기한 바 있죠, 소설 설명할 때. 총체성은 어 하나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원환적 세계처럼. 그다음에 전형성을 인제 대표하는 어 여러 인물들, 여러 어떤 개별적 구체적인 인물들의 삶을 다룬다 할지라도 그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준적인 어떤 생각과 정서와 삶을 반영할 줄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그다음에 인제 야노스 등을 중심으로 한 수용 미학에서는 독서에 의한 기대 지평의 확장으로 독서에서 작품 속의 의미가 올바르게 수용되었을 때
그 작품은 비로소 생명체를 갖는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여러 이제 문의 이론가들이 비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앞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롤랑 바르트 같은 저자의 죽음을 또 이야기했던 롤랑 바르트 같은 사람은 이제 그 비평이란 그 메타 언어다, 이렇게 메타 언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학 작품을 읽는 행위, 읽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1차 독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문학 비평을 읽고 문학 텍스트를 읽고 다시 자 소설 작품을 읽는 행위 1차. 근데 그 소설 작품을 읽고 이제 쓴 비평문은 뭐 2차, 즉 메타 언어,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비평이란 담론에 대한 담론이다. 담론에 대한 담론이다. 그러니까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다. 요 얘기도 내가 그 제일 처음에 소설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5주차에 했었죠. 5주차에 했습니까? 6주차에 했습니까? 소설이란 무엇인가? 6주차에 했겠군요. 예. 6주 1차 시에 소설은 무엇인가 할 때 소설은 이야기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설 창작과 관련해서 설명한다면 소설은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창작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설자가 일어난 사건을 소설자를 통해서 독자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소설의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소설이란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비평도 마찬가지죠.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다. 담론에 대한 담론이다. 어떤 소설 작품에 대한 이야기. 이게 비평, 알겠죠? 메타 언어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작가가 말한 1차적인 이야기를 비평가가 다시 이야기하는 2차적인 이야기, 메타 비평, 알겠죠? 예. 그래서 이런 비평, 문학 비평에 대한 논들을 좀 정리를 하면, 비평은 먼저 작품을 이해하고, 그렇죠. 읽어야겠죠. 가장 먼저 읽고, 이해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감상하고, 평가하는 네 가지 나왔네요. 이해하고. 뭐 잘못 이해하면 올바른 평가가 가능하지 않겠죠. 작품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감상하고, 그걸 토대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평은 작품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감상할 뿐만 아니라 분석하고 대조해서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창조적 작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평이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는 작품, 작가, 독자 등에 대한 해석과 감상과 평가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조적인 작업이다. 제일 마지막에 이게 이제 문학 비평이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여러 논의들을 이제 설명한 다음에 종합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이분이 비평이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예컨대 이제 이렇게 그 서술하면 하나의 모범 답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평을 이제 왜 하는가? 비평의 기능은 도대체 뭔가? 이 부분을 좀 따져보도록 하죠. 다 식었지만 커피 한 모금만 하고요. 목이 잠겼어. 음. 요즘 내가 건강이 계속 좋지가 않습니다. 예. 자, 비평의 기능. 자, 문학의 이어 해석. 자, 첫 번째 비평의 기능의 첫 번째가 문학의 이어 해석이다, 이런 얘기.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뒷부분은.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비평의 일체 작품을 읽고 작품의 문면에 나타나는 의미와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그럼 이해한다는 건 뭐냐? 작품이 진술한 일차적 의미를 안다는 것이다. 나는 이제 또 이렇게 설명을 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여러분. 나랑 같이 공부를 해요. 공부를 했으면 이제 여러분이 이해가 돼야 되겠죠. 예. 내가 이제 자꾸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지나치게 전문적인 부분이어서 교양으로 듣는 문학과 인간 속에서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굳이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자꾸 조심스러워서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빼더라도 예컨대 시란 무엇인가, 소설은 무엇인가, 문학 비평은 무엇인가를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수업을 통해서. 그 여러분이 지극히 전문적인 영역은 빼더라도 그 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고 같이 공부했던 것들 여러분이 일정하게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리포트도 쓰고 시험도 보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말은
나는 이렇게 내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무엇인가를 우리 공부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 현상이든 무엇이든 간에 뭔가를 내가 이해했다, 즉 알아들었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해한다는 것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뭔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이해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설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해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아는 들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 제대로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렇죠? 제대로 이해가 안 됐으면 어때요? 다시 한번 어, 뭐 듣고 읽고 그래야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갈까요? 그래서 해석한다는 것은 언어를 매체로 하는 전 문학 작품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해석 속에는 작품의 장르, 요소, 구조, 테마 및 효과 같은 양상들에 대한 해명이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러나 해석이란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의는 하잖아요. 문학 비평 이런 것이라고 우리 정의가 됐어. 그러면 문학 비평이 이제부터 쉬운 거냐? 그건 또 아니죠. 상당한 지적 훈련이 필요해요. 네, 지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작품을 해석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나 그런 사람들끼리 의사소통의 거의 절대적인 수단이지만 말이 의사를 정확히 전달해 준다는 보장도 없고, 이것도 시란 무엇인가를 공부할 때 그 언어의 중의성, 김준수의 꽃이라든가 오생의 그릇, 그 다음에 신동집의 오렌지를 읽으면서 설명했던 거 여러분 기억납니까? 언어는 어떤 대상을 그 지칭하는 것이지만, 표상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언어가 그 사물의 본질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불구하고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고 그런 거죠. 네. 어디까지 좀 넘어가 볼까요? 하여튼 문학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잘 구현하도록 쓰여진 글이죠. 어, 언어가 변한다고 해도 그 잘 짜여진 근본 구조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 의미가 변하는 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앞문단에서. 이를테면 어떤 작품의 의미가 인간성의 변화, 개인의 주관에 따라 일정하게 가변성은 가질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심청전의 의미가 심청의 효성스러운 이야기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실을 부인하는 데까지 이를 수는 없죠. 그런 것처럼 어떤 작품의 어떤 해석과 가치 판단에 있어서 우리 실제적인 경험과 상식에 의하면 한 작품은 한 가지 의미를 잘 구현하고 있고, 그 의미는 시간적 거리와 관계없이 현재 우리로서도 상당히 가까이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작품의 진실에 대한 옳은 해석과 그런 해석이 있다고 믿는 것은 해석학의 신념이다. 작품의 진실에 대한 옳은 해석과 그런 해석이 있다고 믿는 건, 음, 조금 더 보충해 봅시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음, 자, 예컨대 이제 뭐 예컨대가 아니고 이거 봅시다. 작품의 의미는 단일한 것이지만, 그렇죠. 작품의 독자에 대해 가지는 의의는 다양하다. 작품의 의미는 단일하지만 그것에 대한 주관성을 배제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하다. 주관성의 문제는 근데 배제가 어려워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이런 논의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건데요. 그래서 해석과 이해를 또 구별하는 이제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역시 내가 아까 했던 것처럼 이 문학 비평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여러분이 이것도 사실은 내가 석사 과정 때 공부했던 교재고, 어, 박사 과정에서도 그때 석박사 통합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문학에 대한 어떤 전공적인 공부란 얘기입니다. 전공 지식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전공 지식인 영역은 여러분이 다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얘기를 또 합니다. 예, 그냥 편하게 문학 비평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개념적인 설명을 이해하고 그것만 다시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문학 비평은 뭐였습니까? 읽고 해석하고 같이 판단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해는 알아듣기
그렇죠. 알아듣기. 이해는 알아듣기입니다. 해석은 알아들은 내용의 효과적인 설명.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일단 이해만 해도 충분해요. 다만 이제 리포트를 써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되니까 알아들은 내용을 좀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죠.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하는 거니까. 예. 자, 이제 문학작품의 감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다시 여기 비평의 기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문학의 이어 해석이 비평의 기능에서 가장 우선적인 본질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 순서의 어떤 순서에 따라 비중이 달라지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문학작품의 감상 역시 비평 행위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어떤 선결 조건이다 이런 얘기죠. 읽어야 되는 거니까. 자, 감동적 체험. 감상은 뭡니까? 감상, 작품을 이해하고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독자들은 일단 작품을 이해하고 즐길 게 필요합니다. 작품을 통해서 취미를 확장하고 교양을 넓히며 자기를 투영하여 재창조할 것.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비평을 공부하고, 비평을 예술작품의 의식적인 평가 감상이라고 말할 때, 감상은 넓은 의미에서는 비평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작가가 상상을 통하여 체험한 창조적인 세계를 독자 입장에서 재체험하는 행위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예컨대, 이제 감상은 자세가 이래야 된다. 이건 예컨대 시작품을 감상할 때 독자의 태도는 언제나 순수한 독자 입장과 조용한 음미자의 입장일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김종환의 고원의 시 일부가 있습니다. 봅시다. 밤은 마을을 삼켜 버렸는데, 개구리 울음소리는 밤을 삼켜 버렸는데, 하나, 둘, 등불은 개구리 울음소리 속에 달린다. 이윽고 주정뱅이 보름달이 빠져나와 어느러질한 풍경을 토한다. 자, 이 시는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 이미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죠. 재미있는 언어와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이 시를 읽을 때 마치 그림에 무엇이 그려져 있느냐를 찾아보듯이 이 시에서 하나하나의 식구를 풀이하고 그 뜻을 알았다면 시를 해석했다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감상이라고 말하기는 뭔가 좀 석연치 않다 이런 얘기예요. 밤이 마음을 삼키고 개구리 울음소리가 밤을 삼키고 그 속에 등불이 달리고 주정뱅이 보름달이 은빛 풍경을 토하는 이 신비롭고 황홀한 상상의 세계를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아, 제대로 된 문학작품의 감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의 가치평가로 넘어가 봅시다. 자, 감상하고 가치평가, 판단한다.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비평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읽고 뭐 해석하는 것은 다 이제 설명이 됐어요. 가치평가에 있어서 몇 가지. 자, 가치평가. 이제 이게 판단 기준이 중요하겠죠. 자, 판단 기준. 스포츠, 지금, 이제 내가 이 7주 수업 영상을 만드는 시기가 지금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한창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수업을, 7주차 수업을 들을 때는 어디, 4월 셋째 주 정도, 그 정도 되죠. 4월 셋째 주, 넷째 주에 8주차 중간 시험이 기간이 있으니까, 뭐, 그 정도의 이 수업을 여러분 들을 텐데, 나는 미리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는 뭐 우승이라든가 승패의 그 소위 판단 기준이, 룰이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은 심판들이 하죠. 그러니까 베이징 올림픽에서, 그 동계 올림픽에서의 뭐 빙상 경기, 다양한 이제 우리 선수들이 그 출전한 그 경기들에 있어서 그 좀 부당한 심판으로 금메달을 놓치거나 실격을 하거나,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좀 유쾌하지 않은 그런 어떤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연사를 찌푸리는 일이 종종 있지요. 그러니까 판단 기준은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스포츠 경기 그 엄격한 어떤 표준 룰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판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데, 문학 작품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더 이를테면 그 판단하는 그 평가자의 주관성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겠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하여튼 비평은 해석과 감상을 거쳐 마침내 평가에 이르는 일을 해내야 하는데, 평가란 어떤 가치 기준에 의한 판단작용이죠. 그러니까 비평은 작품의 문학적인 가치 판단이에요. 근데 평가의 기능은 작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문학이란 무엇인가, 작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작가는 누구인가 등의 문제들을 일정한 가치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그 평가자의 그 문학이란 무엇인가, 작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마다 달리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 평가자의 판단에 오롯이 그렇다면 내 맡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다만 그러면 이제 이를테면 제멋대로 하는 거냐? 어, 뭐 거칠게 말하면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이제 그러면 그 판단은 절대적인 거냐? 그렇진 않죠. 이제 그 판단을, 이를테면 어떤 문학 테스트에 대한 평가를 누군가가 비평을 통해서 제출했을 때, 그 비평을 이제 읽은 많은 또 학자와 평론가와 또 작가들이 그 평가에 대해서 일정하게 공감하고 긍정할 수도 있지만, 이건 엉터리다, 지나치게 어떤 자의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특정한 텍스트를 잘못 읽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를테면 오독을 했거나 라고 또 비판적으로 설명할 수, 이게 또 이제 비평에 대한 비평이 되겠죠. 그래서 끊임없는, 근데 이제 한국 문학사에서도 그 50년대, 1950년대 전후, 그리고 또 1970년대의 그 유신 체제, 그 시점에서, 그다음에 이제 80년대 지나서 80년대 후반, 90년대 5.18 이제 학살 이후에, 그러니까 이런 한국 현대사의 매우 중요한 어떤 역사 사건 이후에 문학의 장에서도 치열한 이제 그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순수 문학과 참여 문학 간의 어떤 논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문학은 어떠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서로 다른 관점이 이 비평 작업을 통해서 불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작가의 작품을 읽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작품의 의의를 높게 평가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왜 그런가 하는 그 근거를 가지고 서로 끊임없는 논쟁을 하는 거죠. 논쟁은 이제 그 문해지를 중심으로 창비라든가 뭐 문학과 사회라든가 이런 이제 문해지의 특집이라든가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서로 논쟁을 문학장에서 주고받고 그런 것이죠. 그런 논쟁은 생산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단.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판단 기준은 이를테면 시대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평가 영역은 일반적인 해석의 개념과 달리 비평이라고 할 수 있다. 비평이다. 그러니까 비평은 평가작용이고, 평가는 어떠한 판단 기준에 의해서 작품의 일성을 판단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소박하게 말해서 독자는 작품을 읽고 작품 의미를 해석하고 작품에 나타나는 미적 세계를 감상하고 마침내는 작품의 정도를 평가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는 일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평에 대한 미적 가치 판단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그 판단을 내는 사람의 주관적인 어떤 개입을
개입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다만 그것은 사후 글이 발표된 이후에 또 치열한 문학 장에서의 논쟁을 통해서 일정하게 수렴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준의 변화, 이제 이를테면 법도 그 어떤 공동체의 질서를 규율하는 우리의 그 어떤 삶을 규율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일정하게 변화가 되는 거죠. 예컨대 이제 임신 중지 낙태와 관련해서도 예전에는 이제 낙태는 생명체를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 종교계를 중심으로 격렬하게 반대하죠. 지금도 반대하죠. 다만 이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 임신 중지는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어떤 그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속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주장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상당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다만 정부가 이제 이런 종교계 그 어떤 격렬한 반대라든가 이런 것을 부딪혀서 좀 어정쩡하게 개정을 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부응하지 못한 그런 개정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바로 이런 거 낙태 내지는 임신 중지와 관련된 문제만 하더라도 시대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일정하게, 그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그 동성애를 바라보는 관점 역시 같은 거죠. 예전에는 우리 사회가 이제 덜 개방적일 때는 그건 완전 죄악처럼 여겨졌고, 지금도 뭐 낙태를 죄악처럼 보는 그런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그 소위 차별금지법도 반대하고 재정도 반대하고 동성애도 반대하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이제 예전에 비하면 동성애 역시 일단 소위 누군가의 성적 어떤 지향에 대해서 타인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들은 좀 많이 이렇게 개방적으로 확장되고 있죠. 이렇게 그런 어떤 시대를 규정하는 그 삶을 규정하는 법이라든가 어떤 그런 그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해가는 것처럼 이제 비평의 기준 역시 일정하게 변화해 갑니다. 자, 문학예술 비평이라는 작품의 가치평가죠. 문제가 되는 것은 가치란 무엇인가? 가치론. 그렇죠. 문학의 가치는 뭐냐? 그 다음에 그런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평가의 기준은 또 뭐냐? 두 가지가 크게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예. 가령 어느 대상에서 깊은 감동적인 인상을 얻었다면 그때 우리는 그 대상을 훌륭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라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별다른 감명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어떤 평가 기준에 부합할 때는 그것도 역시 가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판단 작용에서 작품을 평가하는 경향과 또는 뭐 외적인 척도나 표준에 의해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감상되어진 성질을 자기 취미에 따라 판단하는 인상 비평과 이런 객관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재단 비평의 두 형태, 인상 비평, 이미지 비평이라도 할 수 있고요. 재단 비평. 그러나 이 두 가지 비평을 극단화시키면 그건 독단적인 이론으로만 남게 되겠다. 그래서 이 두 극단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의 평가 기준이 실상 우리 자신의 경험에서 온다는 것, 다분히 주관적 면모를 띠면서도 내가 계속 설명했던 거, 그런 넓게 보면 보편적인 즉 보다 넓은 의미의 객관적 적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또 이제 생각해야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문학평가의 원리. 어쨌든 문학 비평 어디까지나 한 작가의 작품을 분석하는 일종 평가 행위고, 그래서 이 작품은 좋다 나쁘다 같은 평가 행위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다음에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은. 예. 이 작품은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가치가 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 작품은 이러이러한 작가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소설 미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러이러한 어떤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좀 해주는 게 좋겠죠. 좋다 나쁘다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렇죠? 어쨌거나 좋다 나쁘다. 우리가 뭐 이제 그 영화를 보고도 그 평가를 하고, 음식을 배달시켜 놓고도 이제 뭐 별점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죠. 그건 뭐 각자 주관성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판단 근거.
판단 근거, 특히 이제 이 문학 비평에 있어서. 근데 평가에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기준이 있고, 그래서 어떤 기준을 취할 것인가는 비평가마다 각각 다르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취하는 것은 전적으로 문학을 보는 개인의 시각에 의존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켜야 될 몇 가지 어떤 그 기준점은 제시가 나름대로 되는 거예요. 자, 예컨대 진실성의 문제. 진실이란 뭡니까? 모든 가치의 대표적인 명제죠. 그러나 무엇이 진실이고 그 기준은 무엇인가는 또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학 비평을 하는 작업은 상당할 정도의 지적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다. 해마다 신춘문예 계절에 이제 오면은 소설, 시, 뭐 문학 평론 이렇게 이제 그 주관하는 언론사에 이렇게 보내는데요. 결과를 보면 시는 수천 평, 수천 편, 예, 소설은 수백 편, 평론은 2, 30편 이렇게 보통 그만큼 그럼 시는 쓰기가 쉽고 소설은 조금 어렵고 평론은 더 어려운가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평론 자체가 상당한 어떤 지적 훈련을 이제 요구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진실성 어떻게 진실성 이것도 다 나는 이제 A가 진실성을 더 가지고 있다 또는 B가 진실성을 가지고 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렵죠? 그 진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얼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인 것만 진실일 수 없죠. 더구나 개인적인 기준은 아주 제한적으로밖에 적용될 수 없죠. 그 다음에 작품 속에 추구하는 진실은 있는 그대로 진실은 아니죠. 어떻게 있어야 하는가의 당위적인 세계에 대한 진실, 이상적인 진실이 평가의 기준이 된다. 근데 이것도 일상생활에 대한 진실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작품 이상적인 세계만을 재현하는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문학은 디스토피아적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어떤 유토피아적 세계를 상정하는 그런 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효용성은 이제 어떤 쓸모가 있냐, 이 말이죠. 어떤 쓸모가 있느냐. 문학작품이 개인과 사회에 주는 영향은 주로 쾌락과 교훈입니다. 즐거움. 그 다음에 어떤 일정한 교훈을 주는 쾌락과 교훈. 쾌락과 교훈. 문학의 존재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죠. 이것이. 예. 근데 문학의 효용성에 관한 문제 역시 과거 종교 중심 시대에는 사회윤리적 가치에 치중하고 전체적인 사회에서는 전체라고 이데올로기를 절대적인 효용의 기준으로 삼거든요. 근데는 뭡니까? 개인적 자유를 중요시하죠. 그러니까 쾌락적 기능도 좀 더 강조하죠. 어, 그래서 이것도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럼 독창성, 창조성, 그러니까 뭐 다른 기존에 발표된 어떤 작품 세계와 어떤 기시감을 느끼는 유사한 그런 것은 이 독창적인 어떤 작가의 창조적인 세계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음. 엘리엇은 전통과 개인의 재능이라는 말. 이를테면 우리가 근데 이제 완전히 새로운 것도 없죠. 그러니까,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예컨대 사랑이라고 하는 테마는, 영화나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계속 그 다루고 있는 주제잖아요. 얼마나 지겨워요. 낡은 거죠.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새롭게 변주하는 것. 그럼으로써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사랑이죠. 사랑과 이별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이제 전통과 개인의 재능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창조한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눈사람 위에 눈을 조금 추가하는 행위다. 이런 얘기죠. 예. 통일성. 문학작품은 여러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뭐, 음, 다음 차시까지 한번 더 해야 되겠네요. 다음 차시까지, 2차시까지 조금 더 설명을 하죠. 하여튼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편해집니까? 음, 음, 음. 자, 하여튼 문학 비평 평론에 대해서 7주 1차시 이 정도 마치고 2차시 앞부분에서 조금 더
나머지 부분을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인 그 문학작품 비평 그 평론을 읽어가면서 또 이야기할게요. 그럼 훨씬 더 쉬워요. 2차 시, 3차 시는 일단 여기까지 해서 실주 1차 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